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운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고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운사의 시장위험 관리 방안, 특히 대선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먼저 들어가면서 제 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 해운업계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믿음에 대해서 그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 결과 우리는 시장위험 관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현대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서 활용할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선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신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선주사라는 정책 어젠다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형 선주사를 대신해서 대선 전문기관이라는 다른 좀 용어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박 투자에는 두 가지 행태가 있다. 저점에서 선박을 싸게 매입해서 고점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 매각하는 선순환 선박 금융이 있고, 그 반대로 고점에서 선박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비쌀 때 선박을 매입해서 저점, 선박이 쌀 때 매각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다. 우리 한국해운은 이렇게 악순환의 선박 투자에 빠져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해운업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해운의 가장 고착화되고 구조적인 해운금융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금융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고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와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한국형 선주사, 즉 대선 전문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일본, 그리고 중국의 선주사 유형과 달리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리스는 에셋 플레이를 통해서 선박의 자본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은 자국의 조선해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주사의 어떤 육성이 있었고, 일본은 지역 경제의 해운업과 조선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선주사 사업이 융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선주사는 정부 정책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용선료 부담 완화라는 것이 정책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한국형이라는 것은 선주사의 사업 목적이 용선료 부담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대선 전문기관에서 이 기관이라는 용어는 흔히 저희가 상업은행들도 금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라는 게 굳이 공공부문의 조직에 국한돼서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간 부분도 포함되는 의미에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의 시장위험 관리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전통적인 시장위험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을 분산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풀링이라고 해서 많은 대출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위험에 고유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이것이 집합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 위험이 분산되고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리스크 풀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저축을 하고자 하는 예금자들이 있고, 기업의 대출 수요는 주로 장기의 기업 투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만기 불이치가 있는데 은행 등의 금융 중개기관들이 그 만기 불이치 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우량한 대출자와 불량한 대출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스크리닝, 우리말로 선별이라고 하는데 역선택 방지라고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간 기업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대선 전문기관은 만약에 설립돼서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일반 금융기관의 기능을 해운 부분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의 분산과 집중은 선종별로 위험의 분산과 집중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시기별로도, 그러니까 호황기, 불황기 때도 어떤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선 전문기관이 설립이 되게 된다면 단기 투자자의 자금 또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대선 전문기관이 우량한 선사를 선별해서 육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을 용선해간 운항 선사들이 투기적인 영업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대선 전문기관이 운영이 된다면 시중의 유동자금에 해운산업 투자를 유도할 뿐만이 아니라 개별 해운기업이 지금은 리스크 프리미엄, 즉 스프레드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해운업계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로 해운산업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때의 투자 실패, 즉 1970년대 말에 해운시장에 대한 정보 부재로 과도한 선박 투자가 일어났고, 이것이 해운시장이 침체기로 빠져들면서 대규모 부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KMI 전신인 한국해운기술원을 1984년에 설립하게 됩니다. 즉 해운시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적합한 대응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에 비교해서 영국 등의 선진 해운 국가들은 1985년에 볼틱 해운거래소에서 BDI의 전신인 BFI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BFI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 빅팩스 해상운임 선물거래입니다. 즉 영국 등 해운 선진국들은 어떤 정보에 입각해서 선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기, 그러니까 이렇게 조류가 갈려졌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3, 40년 동안의 해운의 성과를 좌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한국 해운에서는 해운 시장의 예측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해운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5년도에 빅팩스 선물 거래가 도입됐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러한 고점과 저점을 실제 상황에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전제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해운시장의 이러한 정확한 예측에 기반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해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보면 아스의 어떤 그 카페 등장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카페가 있는데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100명이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60명 이상이 오면 이제 번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고, 만약에 60명 미만으로 오면 거기서 이제 카페 분위기를 즐기기 때문에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그 참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결정적인 예측 모형도 그 예측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측 기계가 70명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다 보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 명도 카페에 등장하지 않고 그럼 예측이 실패합니다. 반대로 50명이 올 거다. 그럼 다 갑니다. 그러면 카페가 60명 이상이 돼서 예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FFA 거래,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해상운임 파생 상품인데요. 이 파생 상품이 작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생 상품의 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예측 기계가 일반인들에게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FFA 가격이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오를 것이다 그러면 모두 다 오른다에 투자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아서의 카페 등장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살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기대치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이런 파생 상품을 이제 움직이는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이 해운 그 파생 상품의 가격이 현물의 운임 가격을 예측을 해주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이라는 의미에서 예측을 한다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실제로 예측 오차는 발생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정 분석을 해보더라도 운임의 예측의 오차는 거의 반이 물동량의 충격에서 옵니다. 그럼 이 물동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해운 시장 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동량의 그 결정 요인, 그러니까 글로벌 거시경제의 어떤 영향을 받겠죠. 이것이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운임 예측의 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해운 시장의 영향력 밖에 있는 변수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실정 분석 사례를 통해서도 해운 시장의 예측은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 저는 시장 위험 관리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위험 관리는 일찍이 말코비치라는 사람이 1952년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는 논문에서 포트폴리오의 최적 선택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에서는 이 말코비치의 논문을 1995년에 컬런 레인이라는 학자가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올 때 우산 장수는 40%의 수익을 얻고 집신 장수는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봅니다. 햇빛 날 때는 우산 장수는 손해를 보고 집신 장수는 이익을 얻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우산 장수 자식 한 명, 집신 장수 한 명,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보면 매일매일 슬플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손해보는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겸업을 가정을 하고 보면 매일매일 10%의 수익을 항상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포트폴리오, 즉 여러 가지 자산을 함께 묶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위험의 경감 효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우산장수, 집신장수는 정확하게 수익률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변동 위험을 정확하게 해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에는 마이너스 1의 정확한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갖는 투자 상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자산의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임계치가 있습니다. 이 임계치 이하로 못 내려가는 부분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이거는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관관계가 0이나 마이너스 0.5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위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드리고자 하는 대선 전문기관은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위험 경감 효과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선 전문기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국경선주사,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대선 전문기관은 목적이 용선료 부담 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인데요. 전제가 되는 게 이 밑에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제약 조건입니다. 이 TC 바라고 하는 이 용선료 수준 이하로 대선에 따른 용선료 수입을 거두겠다. 대선 전문기관이 라는 걸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러한 용선료를 보장을 하면서 이 대선 전문기관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함수라고 한 이유는 이 대선 전문기관이 선택하는 XI는 어떤 종류의 선박에 투자할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 IT는 이 용선료, 시장 용선료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용선료를 받을 건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화랑이다. 그러면 조금 더 용선료를 많이 받고, 시장이 불황이다. 그러면 조금 덜 용선료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선주사와 운항선사 간의 리스크 분담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대선 전문기관의 목적과 목적 함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선박 확보 단계에서는 신조선 발주, 중고선 매입 두 가지가 있고요. 대선 전략으로는 BBC HP, BBC TC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박 확보 2개, 대선 전략 3개 해서 총 6가지 사업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선박 6가지 종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대형선, 소형선, 건화물선, 대형선, 소형선, 유조선, 대형선, 소형선. 표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6가지 선박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한 개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6개 자산 포트폴리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보면 총 61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21가지의 사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검토한 21가지 사례에 20년 동안의 그 20개의 수익률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다 왼쪽에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구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불황이 상당 기간이고 수익률이 높은 호황은 굉장히 드문, 그래서 흔히 말하는 10년 불황, 1년 호황이라는 패턴이 수익률 분포에서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21개 중에서 요 X축, 횡축으로는 수익률을 찍고 이 종축으로는 변동위험을 찍는 변동위험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가 검토하는 선주사의 목적 함수는 주어진 수익률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입니다. 이렇게 빨간 선입니다. 이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투자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준 편차, 왼쪽에 있어서는 표준 편차인데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수익률에서 변동성이 작은. 근데 변동성이라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조금 감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시장 위험 자본 요구량,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정말 1%, 5% 안에서 이 돈을 준비해 놔야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시장 위험 자본 요구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덜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이 3가지가 효율적인 투자 기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이 그대로 시기마다 다 똑같이 있느냐? 아닙니다. 각 시기마다 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이 빨간색 선을 제외하고는 다 선박들 간의 수익률의 상관계수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상관계수의 움직임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 상관계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이나 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빨간색 선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귀 분석을 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선박 간의 상관계수가 X1, X2, X3입니다. 이것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에 어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1 내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T값이라고 해서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대선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익률, 여기서는 용선료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용선료를 제공하면서 선박을 지원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민간의 선주사가 설립이 되게 된다면 반대가 되겠죠. 위험을 주어진 곳으로 보고 가장 많이 용선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TC를 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서는 이 부분은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선 전문기관의 목적 함수는 주어진 용선료 수준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선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장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선 전문기관이 설립이 된다면 그 안에 투자운용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대선 전문기관 내에 투자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TC 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 용선료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계수 알파 IT입니다. 시장 용선료에 비해서 호황기 때는 1보다 크게 해서 좀 더 받고 불황기 때는
좀 더 작게 받고 이렇게 연계 개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매년 투자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손종 XI 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손종에 투자할 건지, 그리고 신조선으로 확보할 건지, 중고선으로 확보할 건지, 그리고 용선기간은 1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10년으로 할 건지, 그리고 수용 위험 수준을 어떤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건지 등 장기 투자 전략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선 전문기관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장기간의 대선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서 해운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논리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대수의 법칙이 그 횡단변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시간축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항선사들은 선박을 빌릴 때 평균 장기 시장 용선료 수준에서 선박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료를 인하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선종별로 투자를 분산함으로 해서 위험 분담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간축을 해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시황, 이 높이 있는 선이 BDI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BDI와 연계해서 용선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황과 연계해서 용선료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축을 해서 대수의 법칙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위험의 분담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과 연계한 시장의 변동 위험을 운항선사와 선박을 제공한 선주사 간에 분담하는 리스크 쉐어링이 가능하고, 이런 리스크 쉐어링이 된다는 그 뜻은 불황기 때 신용경색 문제를 굉장히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 확보와 용선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조선 상생도 불황기 때 신조선 확보를 통해서 조선소 일감을 계속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선소 일감 확보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런 선박 대선 전문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국가 필수 선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세리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 가속 상각을 통해서 투자자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 투자자가 받는 세제 혜택이 조세리스 제도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았을 때 운항선사에게 이 혜택을 분배를 하면 서로가 상생을 하면서 선박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박 투자회사 제도에 따른 예전에 선박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양도소득 감면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것이 폐지가 됐는데 다시 부활을 시켜서 선박펀드 세제 지원을 강화를 해서 민간 자본의 해운 투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척 내외의 국가 필수 선박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문기관의 투자 선박과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형 선주사의 최적 운영 방안 연구라고 해서 올해 이루어졌던 연구 사업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고서는 내년 1월 말 이후에 2022년 1월 말 이후에 KMA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주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공공조직일 수도 있고 민간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설립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분의 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후속 과제로 남겨둡니다. 이상 제 오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